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통계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이었을 때 평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일 때 평균을 이용한 분석을 뭐라고 하느냐? 모수 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확인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서베이 연구를 할 때는, 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외도와 첨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외도 첨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중재 연구에서는 정규성 검정, 샤피로 윌크 검정이나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으로 정규성을 검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도와 첨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도와 첨도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외도와 첨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외도는 치우쳐질 외자를 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좌우대칭이다라는 얘기였어요. 뭘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됩니다. 이때 외도는 얼마냐? 0이 됩니다. 치우쳐진 정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이때 외도는 0보다 커지고요. 우리는 왼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했지만 서구권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라이트 스큐이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레프트 스큐 되어 있으면 0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기준은 얼마냐? 외도 기준은 일반적 기준 7, 엄격하게 3을 보고 있습니다. 외도 3, 엄격하게 2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도라는 것이 있어요. 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첨도의 첨은 뾰족할 첨자를 씁니다. 뾰족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뾰족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이면 첨도가 0이 됩니다. 근데 첨도가 정규 분포보다 좀 더 뾰족하면 주로 이렇게 뭐가 되냐?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표준 편차를 따져보면 얘가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커요. 이걸 이렇게 따지면 표준 편차가 훨씬 더 크게 납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첨도가 작아지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으면 첨도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첨도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 7, 엄격하게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연결돼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 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통계학에서 가설은 크게 두 가지, H0와 H1으로 설정을 합니다. H0를 원래 영어 단어는 null hypothesis, 그래서 영가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영가설 대신에 없다란 뜻으로 귀모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H1은 영어 단어 그대로 대립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에서는 이거를 영구가설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습니다. 가설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연구가설과 통계학적 가설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연구가설이에요.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연구가설이에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을 한번 살펴봤냐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한다라고 한번 해봤어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한다. 그러면 이때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할 때 우리가 중학생들의 삶의 질이 있었고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학자들은 중학생의 삶의 질과 고등학생의 삶의 질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생은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공부만 하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삶의 질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것이 뭐냐? 바로 연구가설이 됩니다. 즉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에요. A라는 학자는 중학생의 삶의 질과 고등학생의 삶의 질은 같다. 연구가설이에요. B라는 학자는 중학생의 삶의 질이 고등학생의 삶의 질보다 크다. 연구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가설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통계학적 가설은 연구자마다 모두 다르냐? 아닙니다. 같게 됩니다. 같게 돼요. 여기서 통계학의 가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부 학자들은 여기다 연구가설을 놓는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설이 H1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연구가설을 H0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H1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학적 가설은 어떻게 되냐? 통계학적 가설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통계학적 가설은 수식으로 설정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가 2개가 있으면 양쪽에 놓고요. 같다, 다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3개가 있으면 3개 모두 같다. H1은 다르다라고 넣어요. 만약에 비교 대상이 없으면 하나만 있으면 이것은 0이다, 0이 아니다라고 설정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규칙이에요. 통계학적 가설 설정 규칙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몇 가지 분석 기법, T-테스트와 아노바라는 분석 기법에서는 H0와 H1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로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통계 분석 기법과 가설을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0와 H1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되냐? H0는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는 같다. H1은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는 다르다라고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귀 분석에서는 H0와 H1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 안 준다. H1은 영향 준다라고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설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요 2개는 제 너무 박스 치는 2개는 어디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재해 놓으시고 각각 분석 기법을 나왔을 때 해석을 할 때 제가 항상 가설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설 요 부분을 놓고 같이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는 H0, H1은 이렇게 설정하지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T-테스트 아노바는 같다,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요. 유의한 차이 없다, 유의한 차이 있다라고 설정합니다.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는 유의한 차이 없다.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는 유의한 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한 거는 가설 설명하면서 마지막 시간쯤 돼서 끄트머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한 또는 유의하게 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 안 준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안 준다.
H1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설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규모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하기를 희망하여 형식한 가설이다. 기존에 받아들인 가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표는 통계학 공부하시면 연구방법론이라든가 통계학을 보시면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0가 참, H1이 참, H0를 선택을 하고 H1을 선택을 한다 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냐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했다. 그럼 모집단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모집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집단을 절반 나눠서 여기는 중학생이 있을 거고 여기는 고등학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중학생들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걸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에도 뭘 구할 수 있으냐?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 전체로 생각해주면 이 전체의 삶의 질 평균이 나오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중학생들의 삶의 질과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모집단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책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중학생인 모집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인 모집단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평균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쓰는 거.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이게 t-테스트죠. 이게 t-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중학생들의 삶의 질이 있어요. 평균을 뮤1이라고 놓고 고등학생의 삶의 질이 있어요. 뮤2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비교 가설을 설정하는데 가설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모수가 두 개가 있네요. 어떻게 됩니까? 뮤1과 뮤2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규칙이 있다. 어떻게 한다? 두 개의 모수가 있으면 H0는 같다, H1은 다르다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몰라요.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설을 설정한 것은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A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학생의 삶의 질과 고등학생의 삶의 질은 같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 가설은 H0가 되는 거고 B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르다. 그 중에서도 뭐 고등학생의 삶의 질이 더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라는 학자의 연구 가설은 H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 가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학자들의 통계학적 가설은 뭐냐? 모두 이걸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연구 가설은 대부분 어떻게 놓냐? 같다라고 설정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설정을 해요. 왜? 그게 더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삶의 질보다 낫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는데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과 비흡연자 폐암 발병률을 발병률을 생각을 해주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음주자의 간암 발병률과 비음주의 간암 발병률 따지면 누가 음주자가 비음주자 간암 발병률이 높다.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쪽에 주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 가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H1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설은 이렇게 나오는데 진실은 두 모집단의 뮤1과 뮤2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합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고 여기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1 바가 있고 X2 바가 있는데 만약에 X1 바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봤더니 7.8이 나왔고 여기도 7.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같죠. 그럼 우리 뭘 선택한다? H0를 선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0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H0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집단에 여기 평균이 7.8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죠. 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는 뭐가 생기느냐? 오차가 생긴다.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바로 앞 시간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값이 얼마냐? 7.8이 아니라 예를 들어 7.4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8.5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평균이 7.8이고 여기도 7.8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H0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7.8, 7.8로 같았죠. 즉 실제 모집단은 H0가 참이었는데 H0라고 제대로 선택을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모집단의 평균이 7.4고 8.5인데 우연히도 뽑았더니 이렇게 나와서 같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른데 H1이 참인데 다른데 H0라고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뽑은 표본이 평균이 7.8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1이 나오고 8.5가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실제 두 개 모집단의 평균이 7.8고 7.8이었는데 표본을 뽑아봤더니 우연히도 이렇게 잘못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두 개 평균은 달라. 즉 뭘 선택할까요? H1을 선택을 한 거예요. H1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H0가 맞죠. 같죠. 즉 7.8 같은데 표본을 뽑았더니 우연히도 이렇게 나와서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H0가 참인데 H1이라고 잘못 선택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경우. 원래 모집단이 7.4, 7.8인데 표본을 뽑았더니 7.1, 8.5로 뽑아서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즉 모집단이 원래부터 차이가 있었는데 표본을 뽑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뽑은 거예요. 즉 실제로는 H1이 참인데 H1이라고 제대로 선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0를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됩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오류를 범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H1을 선택했을 때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상황과 오류를 범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제대로 선택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잘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H0가 참인데 H1이라고 잘못 선택한 오류. H1이 참인데 H0라고 잘못 선택한 오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두 개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1종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제2종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류는 작을수록 좋아요. 제가 H0를 선택했으면 2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H1을 선택하면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럼 뭐냐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위험도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즉 위험도가 1종 오류, 이걸 우리가 보통 타입 1 에러라고 합니다. 위험도와 2종 오류의 위험도가 같을 거냐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 1종 오류 위험도가 훨씬 더 커요. 자, 1종 오류 위험도가 뭐예요? 원래는 7.8, 7.8이라고 같은데 표본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위험도인 거예요. 이런 위험도. 그 다음에 2종 오류의 위험도는 뭐예요? 2종 오류의 위험도는 원래는 7.4, 8.5로 다른데 같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위험도예요. 그러면 위험도 측면만 따지면 어떤 위험도가 더 크냐? 1종 오류의 위험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학에서는 이 두 개의 위험도 중에서 오류 중에서 어느 쪽 1종 오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종 오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1종 오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종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이 1종 오류가 정도가 있겠죠. 1종 오류의 위험도가 1% 발생할 수도 있고 10% 발생할 수도 있고 20%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종 오류를 범하더라도 최대 맥시멈 얼마 이상은 범하지 말자. 오류의 한계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파라고 얘기해요. 시그니피션트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유의 수준 알파를 보통 얼마로 잡느냐? 0.05, 5%로 잡아요. 5%로 잡아요. 즉 유의 수준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0가 참인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본을 잘못 뽑아서 차이가 있다라고 잘못 선택할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얼마로 주겠다? 5%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있겠죠. 기준이. 근데 여기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베타라고만 얘기합니다. 베타라고 얘기하고 베타의 기준도 얼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베타는 얼마로 되느냐? 아무리 커도 0.2, 2%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여기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 1-알파라고 하고 이게 신뢰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을 보통 얼마로 잡았습니까? 0.05, 5%로 잡았으니까 95% 신뢰 수준 그럼 얼마예요? 95%예요. 우리가 논문을 보다가 95%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H0가 참인데 H0라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 1-베타가 돼요. 요 1-베타를 이걸 뭐라고 하냐? 파워.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오냐? 샘플 사이즈 계산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G파워. 그래서 파워는 보통 얼마나 되냐? 최소 0.8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최대 0.2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주로 이건 언제? 실험 연구. 중재 연구에서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서베이에서는 보통 얼마냐? 0.95로 잡아요. 0.95로 잡습니다. 물론 이거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정해진 값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실험 연구인데도 파워를 0.8이 아닌 0.85, 0.9로 잡을 수도 있어요. 0.95로 잡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베이 연구에서 설문 연구에서도 파워를 0.95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0.9나 0.8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작점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것은 H0가 참인데 H1이라고 기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모집단이 있어요.
두 개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였다고 치죠. 여기도 7.4였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뽑아서 대표성 있게 잘 뽑으면 여기 평균이 얼마가 나올까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으면 7.4가 나오겠죠. 여기도 7.4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왜? 오차가 있으니까. 7.4가 아니라 다른 값을 뽑을 평균이 다른 값이다. 예를 들어 7.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7.6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표본을 잘 뽑았는데 대표성이 잘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표본의 평균인 7.2하고 7.4, 7.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발생돼서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죠. 달라라고. 그러면 이때 그럼 무조건 7.4가 똑같지 않으면, 즉 7.2하고 7.6이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오차는 고려해야 되겠죠. 허용할 수 있는 오차는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P-value라고 합니다. 유의 확률 P-value라고 얘기해줘요. P-value는 실제로는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H1이라고 잘못 선택할 확률이에요. 즉, 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이렇게 같았는데 대표성 있게 표본을 잘 뽑았는데 우연히 평균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P-valu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차이면 P-value가 예를 들면 0.67 이렇게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표본을 뽑았는데 여기 평균이 7.2가 아니라 7.0, 여기가 7.8 나오면 어떨까요? 평균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때 P-value는 예를 들어서 0.4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잘하면, 대표성 있게 잘 뽑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표본을 뽑힐 가능성과 이렇게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적게 날 가능성을 따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평균의 차이가 적게 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거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게 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즉 이렇게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나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여기 잘못 썼네요. 0.067, 0.06048 이렇게 P-value가 작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평균이 많이가 차이 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이 같았을 때보다는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여기에서 뽑은 평균, 여기에서 뽑은 평균이 이런 형태로 나와서 P-value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은 P-value가 알파인 0.05하고 비교해서 0.05보다 작으면 뭐를 선택한다?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H1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즉 모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라고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P-value가 이렇게 나오면 0.05보다 크게 나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부터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별로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뭘 선택한다? H0를 선택하는 거예요. H0.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H0를 선택했다라고 해서도 우리가 실제 H0가 맞느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H1을 선택했어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류는 H1을 선택했을 때는 원래 평균이 이렇게 나왔는데 표본을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1을 선택하면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H1을 선택하면 H1이 맞다.
그 뭐라고 합니까? 유의하다.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3장 가설에 대한 이야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